자, 안녕하세요. 북스무 카페 여러분. 오늘은 그 서양사 강독을 이제 하겠습니다. 서양사 강독은 그 서양사 개론을 중심으로 해서 서양사 강좌를 보조로 하고 할게요. 그리고 이제 하다가 교과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띄워 가지고 좀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볼게요. 먼저 이제 살펴볼 것이 애기 문명 관련된 거예요. 예. 서양사 개론 46페이지 내용입니다. 자, 에게 문명은 그 당시 이제 그리스 고대 그리스 문화와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 오리엔트 문화의 가덕이 청동기의 문화의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 잠깐 보면 자, 여기 이제 지리적 특징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이제 크게 세 개의 문화권으로 이제 구성이 됐어요. 그 미케네 문명하고 그다음에 크레타 문명. 예.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트로이 문명이 이제 이렇게 세 개의 구성이 됐고 원래는 이 크레타 문명이 이제 처음에 발상지였다가 미케네 문명, 이렇게 트로이 이렇게 인제 해서 전파됐죠. 나중에 미케네 문명이 멸망하고 미 아니 크레타 문명이 멸망하고 미케네 문명을 중심으로 인제 했다가 북쪽에서 도리아인들이 인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제 이것 때문에 인제 폭삭 망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인제 한동안 암흑 시대가 인제 이루어지게 되죠. 요 관련된 내용이니까 한번 볼게요. 자, 발견부터 이제 볼게요. 19세기 중엽까지 전설상으로 존재하고 땅속에 묻어있던 애기 문명은 1870년대 이후 호메로스 서사시를 예독했던 아마추어 고고학자에 의해서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사람이 누구냐면 하일리 술레이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정도 이름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어릴 때 읽었던 그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주제인 트로이 전쟁이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전쟁을 증명하려고 했고 독학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업에 이제 돈을 버는 그 사람이 트로이를 지목한 곳에 발굴을 해갖고 9개 성체와 도시로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시 뭐 미케네도 이제 발굴한 등 커다란 이제 성과를 이루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발견한 이 트로이는 유적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리아드 트로이 전쟁의 유적지하고는 좀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좀 앞서 있는 문명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약간 인제 뭐냐면 트로이 전쟁 시기의 문명지는 아니었지만 트로이라는 곳이 문명이 있었다라는 걸 이제 알려주는 되게 큰 역할을 했고 에게 문명의 어떤 고고학적 성과를 이루는데 큰 이제 뭐냐면 이바지됐던 사람이죠. 그래서 인제 이 슐레이만 관련돼서는 가끔씩 이제 교과서에 나와요. 15년 개정 교과서는 안 나오지만 09년 개정 교과서에서 나왔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름 정도는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1900 년부터 영국의 고고학자인 아단 에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크레타 문명을 이제 발견하려고 인제 발굴했는데 이 당시 인제 그 아단 에바스는 미노스 왕이 지배하는 해상 왕국이 있었다고 전해지는 크레타 섬 북쪽에 크노소스를 발견해서 자, 이 크노소스라는 것은 어 앞에서 얘기한 그 미노스 문명의 크레타 문명의 중심지죠. 예. 그래서 미노스 왕의 미궁을 이제 알려진 궁전을 발견했다. 그래서 인제 있고 거기에서 여러 벽화를 또 발견하기도 했죠. 자, 이로써 트로이 전쟁이 사실상 확실해질 뿐 아니라 그리스 문화보다 앞서 시기에 에게 주변에 고도의 청동기 문화가 성립됐다는 사실을 명백히 해줬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에반스는 크레타 문명에서 성상 문자에 기록된 토파 문서를 많이 발견하거니와 그것들이 미케네에서 특히 트로이 공격의 그리스 영웅이었던 네스토의 거성이라고 생각한 피로스에도 대량으로 발견됐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인제 보통 이 성상 문자는 일종의 인제 뭐 그 상형 문자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상 문자는. 그래서 이 성상 문자는 크게 이제 성상 문자 A와 성상 문자 B로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요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건데 자, 성상 문자 A는 크레타 문명에서 사용했던 거고요. 성상 문자 B는
이제 미케네 문명에서 사용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성상 문자 A는 아직 해독이 안 됐어요. 예. 해독이 안 됐고 후에 이제 성상 문자 B는 벤트리스라는 사람이 위해서 해독이 됐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미케네 역사를 좀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럼 내용 볼게요. 그다음 애기 문자 해독을 위해서 에반스를 비롯한 많은 이제 학자들이 노력했는데 영국의 건축가로서 우연한 기회로 이 문제 해독을 발에 들어놨던 벤트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952년 아모프리 방식으로 적용해요. 성상 비문자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으며 그게 이제 초기 그리스어이면 확인했다. 참고로 미케네인들은 인도 유럽어족 계통이에요. 인도 유럽어족 계통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쉽게 뭐냐면 해독될 수 있었던 원인이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미노아 문명을 이끌었던 크레타 문명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이게 인도 유럽어족 계통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어떤 그 계열의 종족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잠깐만요. 보이시네. 자, 그래서 인제 보면 이로써 에게 문명, 특히 미케네 문명에 관한 연구가 획기적으로 단계에서 접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주로 크레타가 사용했던 성상 A 문자, 아까 인제 이 A 문자였죠? 아직 해독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다음에 미노아 문명을 볼게요. 미노아 문명. 자, 에게 문명은 미노스 왕의 이름을 따서 미노아 문명이 난다. 앞에서 인제 그 미노아 문명은 이제 그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발달된 문명을 얘기하죠. 그 크레타 문명이라고 또 하는데 이 크레타 문명의 그는 여러 도시 국가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중에 인제 제일 큰 도시가 크노소스라는 도시예요. 예. 그래서 이 크노소스의 왕을 그 당시 미노스라고 했어. 미노스. 그래서 요 문명을 따서 이 왕의 명칭을 따서 미노아 문명이라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미노스라는 것은 크레타 때 크노소스에 있는 왕을 지칭할 때 인제 했던 일반 명사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자, 그래서 미노스 왕의 이름을 딴 미노아 문명과 그리스 그 본토와 트로이를 포함해서 미케네 문명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했는데 따로 이게 트로이를 인제 뭐냐 트로이 문명으로 이제 구분을 한 책도 있죠. 그래서 이제 먼저 발달된 문명이 그 크레타를 중심으로 한 미노아 문명이죠. 자, 크레타를 중심으로 한 미노아 문명은 오리엔트의 영향을 받으면서 기원전 3000년 경에 청동기 시대에 들었으며 기원전 2000년이 지나서 성상 A 문자를 사용했다. 그래서 그 이 문명의 그 사람들 유럽 어족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유럽인들이 아니라 소아시아 이주민이라고 인제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몰라요. 요 문명에 인제 만들었던 사람이. 그래서 성상 A 문자를 인제 지금까지 해독하지 못한 이유도 요런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제 성상 B 문자 같은 경우에는 인도 유럽어족이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를 역추적하면 쉽게 해독하는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관련된 자료가 없어 지금. 자, 민호화 문명은 기원전 2000년기에 접어들면서 기하학적인 발전을 정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면 정교한 도자기를 제작했고 크노소스에는 미노스 왕의 장려한 어, 그 궁전이 건축되었다. 일종의 미궁이라고 하고 그리스 신화에도 나오죠. 이 궁전은 복잡한 여러 종류의 방과 낭하의 배치로 미궁을 인상시킨다. 자, 이 궁전은 지진의 탓인지 또는 이 무렵 이집트에 추방된 시소스족의 침입인지 정확히 원인을 알 수 없으나 기원전 16세기에서 두 번 파괴되고 재건되었다. 자, 그리고 이제 1450년경, 그러니까 기원전 15세기경에 성상 A 문자 대신에 B 문자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미케네인들이 크레타를 지배한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 크레타 문명은 BC 15세기경에 이제 멸망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중에 유력한 학설이 그 바다 건너 이 미케네인들이 쳐들어와서 크레타를 지배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고고학적 유물이 이제 성상 A 문자에서 미케인이 사용했던 비문자로 이제 이렇게 변화됐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죠. 자, 기원전 그 1400년경에 크노소스 궁전은 돌연 결정적으로 파괴되었고 다시 재건되지 않았으므로 미노아 문명이 종말을 구하게 됐다. 그 원인 중에 대해서 이제 종래 미키네인들의 침입이 생각됐으나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한 가지 견해가 있어요.
1960년대 새로운 발굴에 의하면 크레타 북쪽의 테라 섬이 화산 폭발로 인해 화산재와 대해이란 결과로 생각되고 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이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노아인들은 바다를 무대로 아주 활발하게 해상 무역에 종사했으며 우수한 건축가요 기술자이며 또한 예술가였다. 그들은 바다 이거는 이제 좀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그 정교한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드는데 동부 지중해 일대는 물론 오리엔트까지 널리 운반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인제 여기에서 이제 민호와 관련된 정치적 사유가 있는데 확실하지 못하죠. 문자를 발견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신화라든지 유물 유적을 통해서만 좀 간접적으로 알 수 있고요. 요 크레타 같은 경우에는 재정일치 국가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국가로 분열돼 있는 도시 국가로 인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따가 16 세기 이뤄서 이 크노소스라는 그 도시 국가가 이제 선 전체를 지배를 하게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인제 여긴 안 나와 있지만 지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서양사 총론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어 여성적이었다. 그러니까 인제 뭐 무력이나 이런 걸 통해 지배하는 것보다는 이런 교류라든지 경제 관계 이런 걸 통해서 선 저배 전체를 지배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인제 이 민화의 예술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의 영향을 받았으나 독자적인 발전의 길을 걸었고요. 그들에게 인제 뭐 번영을 가져준 바다와 약동하는 자연, 그 민화 예술이 발달했다는데 뭐 그거는 쭉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미 민화 예술의 대표적인 것은 그 아름다운 정교한 도자기와 그 파리의 여인이라고 애칭을 붙은 그 프레스코하거든요. 벽화인데 자,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요거 보여주면서 인제 애기 문명의 특징을 물어본 적이 있어, 예전에. 그래서 그 기출문제 사진 보면 있어요, 이 파리의 여인. 자, 그다음에 인제 볼 게 이제 미케네 문명을 볼게요. 미케네 문명. 미케네 문명은 그리스 본토에서 인제 성장을 했던 거죠. 요 미케네 문명을 이뤘던 사람도 인도 유럽어족 계통이에요. 인도 유럽어족 계통. 그리고 인제 이들은 그 크레타 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성장했지만 나중에 크레타 문명을 인제 점령을 했던 민족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 미케네 문명을 이뤘던 사람들은 인도 유럽어족 계통을 보고 있는데 뒤에 이제 도리아인들이 들어오잖아요. 예. 도리아인도 인도 유럽어족 계통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그 원래 살았던 민족은 아니고요. 그 당시 이제 에브로뒀던 인도 유럽어족인데 이들 또한 이제 나중에 들어온 도리아인에 의해서 또 파괴되죠. 인도 유럽어족의 계통인. 자, 내용을 볼게요. 자, 미케네 문자인 성상 비문자 해독으로 미케네 문명의 담당자인 그리스의 선조라는 걸 확인하겠다. 그죠? 그래서 이 비문자가 해독되면서 미케네 문명의 어떤 여러 가지 경제, 사회 제도 같은 것들을 이제 알게 되거든요. 요와 관련된 내용이 서양사 강의에 자세히 적혀 있어요. 그래서 뭐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한번 읽어서 보시고요. 네, 인도 유럽족에 속하는 그리스인들은 일찍이 기원전 2000년경부터 그 파선 쪽으로 인제 남아있다. 파산 쪽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번에 곧바로 나온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쪼금씩 넘어왔다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 본토에 자리 잡고 원주민과 혼합하였다. 그들은 중부 그리스와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많은 소왕국을 세웠고 미케네는 펠로폰네소스 여러 왕국 중에 황금의 미케네로 일컬어질 정도로 부강했다. 자, 미케네는 선진 문화인 미노아 문명을 흡수해서 발전됐으며 특히 기원전 16 세기에는 그리스 본토의 민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민화 영향이 컸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인제 뭐냐면 뭐 미군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 보시고요. 이거는 그리스 신화 얘기인데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원전 15 세기 중엽에 미케네가 크노소스를 지배하게 된 것 같으며 앞에 얘기한 것처럼 성상 A 문자에서 성상 B 문자가 바뀌었다고 했죠. 그래서 민화 문명이 몰락한 후에 미케네가 에게의 폐쇄가 되었다. 그다음에 인제 그리스에 보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에 보면 트로이 전쟁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인제 그들 중 일부가 그 당시 에게에 있었던 그 트로이 반도 트로이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이 있었죠. 여기도 트로이 문명으로서 인제 그 인도 유럽어족 계통에 살았던 사람들이 세웠던 걸 보고 있는데 요 소아시아 반도에 있는 트로이를 공격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트로이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신화 내용이니까 각자 읽어보시고. 그래서 다만 이제 스파르타라는 명칭이 나오는데, 스파르타는 후에 이제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 중에 스파르타가 있잖아요. 그 스파르타로 닫은 거예요, 여기서는. 예. 그 당시 미케네 문명에 있는 여러 소도시 국가 중에 스파르타가 있었거든요. 근데 뒤에 있는 스파르타와 뭐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완전 다른 나라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미케네는 해상의 민족이라고 시달렸는데, 이 해상의 민족은 바다 민족이라고 하거든요, 번역에 따라서. 근데 이게 상당히 정체가 불명한 민족이야. 그래서 이제 이 해상 민족들이 한번 실습고 다니면서 미케네 문명에 대해서 상당히 미케네 문명과 그들의 해상 민족들의 공격을 받고 약화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히타이트도 이 해상 민족의 공격을 받고 바다의 민족의 공격을 받고 뭐냐면 멸망했다고 이제 보는 학자들이 되게 많아요. 자, 하여튼 그러다가 기원전 12세기경에 그리스의 마지막 이주자인 이런 표현들은 이제 쓰는 게 뭐냐면, 이들도 뭐냐면 인도 유도부족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미케네인들과 똑같은 인도 유도부족 계통인데, 인도 유도 미케네인들은 좀 더 또 빨리 내려왔고 이 도리안인들 마지막으로 들어온 거야. 예. 그래서 인제 요렇게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이 도리안족에 의해서 파괴되었다. 그렇죠. 도리안족 같은 경우에는 뭘 가지고 있죠? 철기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고, 도리안족에 의해서 이제 파괴되게 됐고, 그 BC 12세기부터 해 갖고 BC 8세기를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암흑 시대, 다크 에이지라고 하죠. 자, 왜 다크 에이지라고 하냐면 이 시대 때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어. 왜냐면 국가 조직이 무너지면서 더 이상 문자를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그 당시에 문자라는 거는 행정 문서 같은 걸 이제 작성하기 위해서 쓰였던 건데, 국가라는 조직이 없어지니까 행정 조직이 그 문자를 사용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암흑 시대는 되게 이제 부족 단위로 이렇게 분리돼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문자가 없으면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요것도 별로 없어. 아주 시기하게 나와요. 예. 그래서 인제 이거를 어떤 그 역사상을 이제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시대를 암흑 시대라고 해요. 예, 암흑 시대. 그래서 인제 있는데 이 BC 8세기 전까지 이를 암흑 시대라고, 여기까지 요때부터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를 알 수 있는 인제 뭐냐면 자료는 문학 작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어 이걸 통해서 인제 알 수 있는데, 이런 책들은 이제 누가 만들었어요? 호메로스가 인제 뭐냐면 제작을 했다고 하잖아요, BC 9세기 때. 예. 그래서 인제 이걸 통해서 인제 이 당시에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요걸 이제 호메로스 시대라고 해요, 또 이 시대를요. 예. 자, 그리고 인제 그 밑에 보면 인제 미케네의 인제 뭐냐면 문화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미케네 문명은 그 앞에서 인제 그 미노아 문명이 좀 여성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에 반해 미케네 문명과 좀 남성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 상무적인 어떤 특징이 있고. 예. 그래서 인제 요렇게 있고, 요 미케네 문명의 특징들은 이제 좀 보시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보면, 그래서 미케네 문명은 미노아 문명과 달리 상무적이고 군사적 성격이 강하다. 반대적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대립된 측면에서. 예술 또한 기본적으로 민호화 문명을 계승하면서도 전쟁과 사냥의 테마가 많아진 것은 미케네의 이러한 성격들, 그러니까 상무적 군사적 성격이 반영한 것이다. 자,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인제 생산은 농업과 목축이었으며 왕실을 중심으로 분업화된 수공업도 발달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교환 경제에도 미미했으나 외국과의 무역이 매우 활발했고, 강범위하게 에게를 지배했으며 시타이트, 그다음 페니키아, 이집트 같은 저축을 가져왔다. 그리고 미케네인들은 인제 그 여러 신들을 인제 숭배를 했고요. 이거는 각자 보시고. 미케네 사회 구조를 보면요, 요렇게 돼 있어요. 피라미드도 돼 있죠. 국왕이 있고, 그다음에 전사 계급들이 있고, 그다음에 밑에 이제 서기들 같은 것들, 그다음에 농민, 상민, 그다음에 노예, 이렇게 계층화된 구조로 이루고 있는데, 이 왕권이 뭐냐면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왕이 있었잖아요. 요 왕보다는 권한이 커요. 근데 상대적으로 볼 때 오리엔트 왕보다는 권한이 낮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분야와
오리엔트의 왕권의 중간 정도의 왕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서양사 강의에서는요. 자, 그래서 이제 미케네 사회 구조를 보면요. 미케네 사회 구조는 국왕 및 귀족적인 정사 계급이 있었고, 다음에 일종의 관료인 서기도 있고, 그 밑에 상인과 농민들이 있었으며 최하층의 노예가 있었다. 정치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공납제에 위한 왕정으로서 국왕은 강대한 토지와 가축을 소유했으며, 호메네스에 나오는 그리스 왕들에 비하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오리엔트의 전제군주에 비하면 약한 편이었다. 자, 국왕 및 전사단이 조직되었고, 이는 일종의 그 봉토를 소유하고 대지주로서 귀족적인 지배층이 형성되었다. 그래서 각 총량에는 행정과 공납을 그 관장한 촌장이 있었고, 토지 소유는 사유지와 공유지를 공존할 수 있다. 자, 공유지의 존재는 공동체 성격이 아직 강하다는 걸 말해주며, 사유지 존재는 평민의 공동체의 성격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평민인 공동체의 성원이, 성격이 아니라 성원이네요. 성원이 그다음 경제적 자립을 누리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는 미케네 국왕이 오리엔트 전제 군주라는 것을 억제하는 요인이겠다. 그죠?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왕의 권한이 중간 정도의 권한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 이런 사유리를 존재하는 평민들, 그리고 국왕 밑에 전사단의 조직, 이런 것들이 오리엔트적 전제 군주화를 된 억제하는 요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노예제는 왕실을 중심으로 상당한 규모로 발달했으며 수천 명의 남녀노예는 그 기능에 따라 노예 집단이 구분되었다. 그래서 이제 미케네 사회는 전형적으로 오리엔트와 그리스의 중간형이었다. 그래서 미케네 사회의 이제 성격을 보면, 에게 문명도 이제 포함돼서 성격을 보면 그 오리엔트와 고대 그리스의 어떤 가도기적 역할을 한 것이 많이 보여. 가도기적 성격을 보이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폴리스의 성립과 발달을 보기 전에 서양사 강좌에 있는 내용을 한번 좀 볼게요. 그래서 그 목록표에 보시면 제가 이제 강론은 개론을 중심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개론은 따로 표시는 안 했어요. 제가. 예. 그래서 강좌는 이제 따로 표시했고 교과서 내용도 이제 따로 표시했고 그랬어요. 자, 강좌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15페이지 펴보세요. 제가 이 서양사 강좌는 구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강독을 하고 있거든요. 심판도 약간 이제 몇 가지 내용이 추가됐긴 했는데 그렇게 내용이 없어. 추가된 내용이 뭐 특별히 임용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구판을 그냥 볼게요. 괜히 뭐 내용만 더 추가한다고 하면 내용이 좀 약간 뭐랄까요? 추가하는 내용 부담이 좀 많을 수가 있으니까 그 구판을 그냥 보고 할게요. 예. 근데 뭐 서강자가 특별히 이제 그 나오는 부분이 아니고요. 최근에 보면 거의 안 나오죠. 솔직히 말해서 이제 그냥 서양사 개론을 이제 보존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읽기는 하는데 이 시험 문제 안 나와. 예, 여기에. 그래서 그냥 한번 보조적으로 이제 본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자, 거기 보면 이제 지중해 세계와 그리스 문명을 보면, 자, 고대 그리스 세계 역사 문화는 지중해를 무대로 형성되었다. 지중해는 고대인들의 크나큰 자연적 장애물이긴 하지만 인근 지역의 문물이 유포되어 확산된 거대한 교류 공간을 한다. 그래갖고 이제 그리스에서 이제 그 문명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뭐 각자 읽어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좀 밑에 쭉 넘어서 다음 장 보면 그 크레타 그 그리스 세계의 기부 나누는 기준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크게 크레타 문명 기원전 2500년에서 1400년인데 책마다 이게 2500년에도 있고 뭐 3000년에도 있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고고학적 성과를 어떻게 반영할에 따라 좀 달라져요. 예. 그래서 뭐 그건 무시해 버리고, 자, 미키네 문명이 있고 그다음에 앞에서 완전 도리아인의 치면 암흑기 다크 에이지가 있다고 했죠. 그다음에 상고기, 그다음에 이제 고종기 이렇게 인제 나눠볼 수 있는데, 상고기는 인제 페르시아 전쟁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보시면 돼요. 페르시아 전쟁이 끝나고 이후는 그 고종기고 이게 제일 인제 문화가 발달돼 있죠. 그 아테네를 중심으로. 그 이전에는 상고기 이렇게 인제 나눠 보시면 되겠죠. 이 페르시아 전쟁을 기준으로. 자, 이 중에 크레타 문명과 미케네 문명은 청동기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도리아인들이 쳐들어오면서 철기를 가져왔다고 그랬죠. 예, 철기 시대에 해당한다. 그래서 인제 요렇게 있고,
그다음에 고종기는 이 고종기 있죠 여기. 음. 고종기는 언제까지 보냐면 여기 카이로네이아 전투를 기준으로 보는 거죠. 요거 카이로네아 발음이 안 되네. 카이로레이아 전투는 예전에 기초에 나왔어요. 요 부분은. 예. 그래서 좀 암기해 두시고요. 요 부분은. 자 그래서 이때 이제 그리스의 공동체, 폴리스 공동체 해체되면서 마케도니아에게 통합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고종기가 끝났다고 보고 있어요. 예. 자 그다음에 에게 문명을 이제 넘어갈게요. 자 에게 문명을 보면 자 에게 문명은 그리스 청동기 시대에 이 에게아를 중심으로 발달한 크레타 문명, 미케네 문명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들 문명의 존재와 구체적인 내용은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서 세상에 알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크레타 문명은 크레타를 이제 중심으로 기원전 2500년에서 1400년 사이에 존속한 해상 문명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있고 이들은 이제 성상 A 문자를 사용했는데 해독되지 않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크레타 문명의 중심지인 크레타는 정치로 통일되지 않고 다수의 지역 국가들이 각기 분리되는 걸 보는데 그때 중심 국가는 크노스토스야. 크노스토스. 발굴된 궁정의 이제 미궁이죠. 크노스토스 궁정을 얘기하는 건데 규모와 장식, 물품들의 제작 수준을 고려할 때 지역별로 비교적 강력한 왕권이 유지되었고 화려한 궁중 문화가 번성한 걸 추정한다. 자, 크레타는 이집트와 시리아, 소아시아 및 그리스 본토에 있는 교통로에 위치했기 때문에 해상 교육과 수공업 기반으로 정치적 안정과 물질적 풍요를 누렸다고 할 수 있다. 자, 크레타 문명은 에게일 때와 그리스 본토까지 세력을 확장하여 강력한 해상 무역의 위상을 확립했지만 기원전 14세기경 경에 그 서기에서는 이제 15세기 정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멸망을 했다. 그래서 아마 미케네 문명 하에 그리스인의 침입이나 자연재해의 멸망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의 침입은 미케네인들의 침입이 많은 거고 자연재해는 이제 테라산의 폭발 같은 것들을 얘기하죠. 자, 그 미케네 문명은 그리스인들이 건설한 최초의 문명이다. 앞에 인제 크레타 문명도 있는데 왜 이건 그리스인이 건설한 최초의 문명이라고 볼까요? 지금 그리스인들, 인도 유도부족 계통이 세운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앞에 있었던 그 크레타 문명은 어떤 계통인지 정확히 모른다고 했죠. 뭐 소아시아 반도에서 건너왔다라고 했는데 어떤 계통인지 모르는데 미케네 문명은 그들의 문자 성상 비문자가 이제 뭐냐면 그 해석되면서 이들이 지금의 이제 그리스인이라고 이제 밝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인들이 건설한 최초의 문명이라는 의미를 둔 거죠. 자, 그리스인은 인도 유럽어족에 속하며 이들은 발칸반도 남부에 이주해 온 것은 기원전 2000년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제 미케네 문명은 그리스 본토를 중심으로 기원전 2000년경에서 1100년경 사이에 종속한 청동기 문명을 가리키고 미케네 문명에 관한 자료 역시 미케네 티리스, 필로스 등에 발견한 고고학적 자료와 성상 비문자의 정토판이 주종을 이룬다. 자, 그래서 이제 성상 비문자는 현재 해독된 상태지만 전토반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 내용도 단편적인 물품 목록이나 인원 명분이자 당시 사회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데 서양사 강의에서는 어 나름대로 그 안에서 성상 비문자를 분석해서 사회 경제적 어떤 구조를 이제 분석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서양사 개론 관련된 내용에서 그 내용도 있어요. 예. 그 뭐 학자마다 인제 그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하여튼 그렇게 넘어가고 자, 전설적인 트로이 전쟁이 미케네 문명 말기인 기원전 13세기에 발생을 추정하기 때문에 호메로스 서사시도 제한적으로 미케네 문명의 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문학 작품도 활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미케네 문명은 평화적인 여성적인 크레타 문명과 달리 호전적이고 상호적 성격이 두드러진다는 거죠. 자, 미케네 문명의 유적에서는 성곽과 무기들이 많이 발견되고 자, 전쟁과 사냥을 주제로 한 묘사들도 적잖이 남아있다. 아마 전국적인 그리스인과 선주민 사이의 충돌, 그다음에 이제 크레타 문명 세계 대결, 그리고 정착 과정의 그리스인 간의 내분 등 폭력적 양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제
미케네 문명 안의 그리스 세계는 역시 정치로 통일되지 않고 다수 지역 국가들이 성취와 공준을 갖춘 채 서로 분리하고 있었다라고 있고, 규모가 큰 성취와 무덤들, 뭐 물품 및 인원 명부 존재는 이들 지역 국가의 통치 세력들이 상당한 권력과 부를 지녔음을 말해준다. 여기에서 뭐 큰 성취와 무덤 관련된 내용은 앞에 제가 이제 서계에 관련된 내용 있죠. 그거에서 참고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다가 인제 나중에 이 미케네 문명은 에게이 쪽 세력이 확대돼. 요때 에게이 쪽 세력이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바다의 민족이라는 민족이 있어. 해상 민족. 해상 민족에 공격을 받고 쇠퇴를 했다가 나중에 인제 도리아인들에 인제 공격을 받았고 인제 했는데, 여기 보면 동부 지중해 일대 민족 이동, 이 해상 민족 때문에 멸망했던 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인제 주요 관점이 아니라 되게 도리아인들에 인제 침해받고 인제 멸망했다는 게 주요 관점이죠. 자, 그래서 미케네 문명 이후에 그리스에게는 약 3 세기 경우, 그러니까 그 고대 그 폴리스 국가는 BC 8 세기까지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BC 8 세기에. 그래서 12 세기에서 이제 8 세기, 여긴 1100년 경우로 돼 있는데 12 세기로 보는 게 낫죠. 예. 그 약간 인제 책마다 1-2 세기 정도의 시대 구분의 차이가 있긴 있어요. 왜냐면 그거는 인제 고고학적 유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꼭 통설론의 교과서 기준으로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고고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 전공자도 아니기 때문에 몇 세기 때 세워졌냐 가지고 신경 쓸 필요 없어, 이거는요. 대략적으로 시기만 알면 돼. 자, 그래서 암흑기 다크 에이지가 찾아왔다. 이 시기 때는 미케네 문명이 파괴된 후 혼란과 무질서의 상황이 계속되어 전반적인 생활이 피폐해졌고, 그러는 중에서도 암흑기는 그리스 세계에 새로 들어온 도리아인과 종전의 주민들의 이동과 정착을 반복하면서 새로운 문명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했죠. 앞에서 이제 암흑기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국가가 성립되지 않고 부족 단위로 뭐냐면 생활을 하고,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인제 유물, 유적도 별로 없죠. 없기 때문에 아 뭐야 문학 작품이 이제 일리아드 작품,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호메르스가 작품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호메르스 시라고 또 했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이제 바꿔요. 서계의 이제 내용을 들어볼게요. 자, 서계에 보면 여기 뭐 자연환경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리스의 자연환경 관련돼서 문제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게 지휘과 문제예요, 지휘과 연관돼서. 그래서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보시고 쭉쭉 넘어가서 몇 페이지 보시면 52 페이지부터 인제 볼게요. 폴리스 성립 관련된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자, 고리아족의 남하로 미케네 문명은 완전히 파괴됐고 성상 비문자도 사라졌다. 그리스 그리스는 사는 약 300 년간 이른바 암흑 시대, 다크 에이지 시대를 하게 돼요. 자, 여기에서 이 시기 때 그리스의 생활과 사회를 알 수 있는 문서도 없고 유물 유적도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인제 알 수 있는 게 호메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이제 그나마 유일하게 남아 있는 약간의 정보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호메스 시대라고 한다. 자, 이 호메스라는 사람은 이제 전설적 인물이에요. 이게 실존 인물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이제 뭐냐면 장님이었다고 하죠. 예. 그래 갖고 BC 9 세기 때에 뭐냐면 사망으로 보고 있어요. 그 당시에 장님들은 주로 인제 예전부터 내려왔던 이 구전어 전해온 얘기들을 기억해 놓다가, 이 장님들이 이제 기억력이 좁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인제 사람들에게 알려줘, 스토리텔링 하면서. 예. 그래서 이 호메스는 자신이 알고 있는 이제 그 얘기들을, 구전어로 내려왔던 얘기들을 정리를 했어, 문자로. 예. 그래서 이제 BC 9 세기 들어가면 인제 그 당시 페니키아 문자가 그리스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쪼금씩 고대 그리스 문자를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기록을 남겼죠,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물론 이제 일리아드 오디세이가 호메스가 남겼냐 해 가지고는 또 말들이 많아. 근데 우리가 이제 뭐 그것까지 따질 필요 없고, 그래서 하여튼 그 시대를 알 수 있는 문학 작품은 호메스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호메스 작품이기 때문에 호메스 시대라고 본다, 이렇게 보고, 호메스가 인제 뭐냐면 글을 남길 수 있었던 거는 고대 그리스 문자가 BC 9 세기부터 이제 쪼금씩 쓰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인제 쭉 읽어 보면 도리안족이 많은 파괴와 혼란을 일으켰으며 펠로폰네스 반도와 크레타에 자리 잡을 때
이를 피해서 이주한 무리들이 일부가 아테네에 위치한 아티칸 지방에 모여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들은 이제 이오니아인이라고 해요, 보통. 예. 그리고 일부는 에게해성과 소아시아 방면에 이동을 했죠.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있는데, 자, 이 도리안족이 이제 쳐들어왔을 때 그전에 이제 선주민들이 이런 식으로 인제 그 뭐냐면 그 왜 저기 인구 이동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도리안족이 인제 건설했던 나라가 스파르타죠. 그리고 인제 예전에 있는 선주민들이 만들었던 게 아테네고요. 예. 이오니아인들이 이제 만들었다고 하죠. 자, 그리스의 이주민들은 자리 잡은 소아시아 해안지대와 인접한 섬들을 이오니안이라고 불렸으며, 그들은 미케네 문명의 유산을 지니고 이주했다. 또 이오니아 지방이 오리엔트 문명에 접촉한 용이한 곳이다. 이오니아 지역은 여기에요. 여기 소아시아 반도의 해상에 있었던 지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밀레토스라는 지역도 이 이오니아 지역이 있어. 밀레토스는 초창기 이제 그 그리스 고전 철학의 초창기 그 중심지죠. 예. 물론 나중에 아테네로 옮기게 되지만 이 지역이 오리엔트 지역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 당시 오리엔트 문화의 선진 문화를 많이 받아들인 곳이죠. 그리고 얘네들이 또 이주했던 어 사람이기 때문에 미케네 문화 유산도 많고요. 예. 그래서 이 지역이 본토보다 더 빨랐어. 예. 그래서 여기 중심으로 먼저 문화적, 사회 경제적 발달이 일어났고, 그다음 본토는 나중에 이제 발달하게 된 거야. 자, 그래서 인제 내용을 보면 그들은 미케네 문명의 유산을 지녔고요. 그리고 또한 이오니아 지방이 오리엔트 문화와 접촉이 용이한 곳이기 때문에 문화 발전이 본토보다 빨랐으며, 폴리스도 소아시아 서해안 지역에서 먼저 성립되었다. 요 지역에서 먼저 성립됐다는 거죠. 자, 그것은 적대적인 선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 이주한 그리스인들은 저만의 해안에서 멀지 않은 방어하기 쉬운 곳을 택하여 성벽을 쌓고 도시적인 어떤 새로운 생활 체제, 즉 폴리스를 건설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는데, 대개 보면 이제 그리스 본토를 제외하고 이 지중해 연안에 그리스 도시들이 많잖아요. 뒤에 좀 얘기했지만 이들은 그 내륙까지 들어가지 않아요. 대개 얘네들의 목적이 이제 해상 무역을 주로 하려고 인제 하기 때문에 내륙까지 들어가면 이제 원주민들 공격을 받잖아. 그러다 보니까 해안가에 도시들을 많이 세워. 예, 도시들. 그래서 그리스 식민 도시들 보면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식민 도시 형성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다음 미케네 사이가 부족한 후에 이제 붕괴된 후에 그리스는 이제 그 본토에서는 3-4개 그 내지 4 개의 부족으로 구성된 소왕국들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나중에 폴리스의 기본이 되죠. 폴리스의 구성에서는 그 3 개와 4 개의 폴리스들이 집주해서, 뭐냐면 폴리스 세웠다. 그러니까 폴리스가 3-4개 부족들이 집주 한 곳에 모여서 폴리스 세웠다는 설이 유력한 가설이야. 물론 그 외에 다른 그 뭐냐면 가설도 있지만, 그래서 제일 정형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3 개에서 4개 부족들이 모여서 이제 폴리스가 형성됐고, 그 중심부에는 그 뭐냐 도시 지역이 있고 나머지 지역에는 그 농촌 지역으로 이렇게 구성된 지역이 있다는 거죠. 전형적인 이제 폴리스의 구성이죠. 물론 그 외에 다양한 구성도 있어요. 예. 자, 부족 밑에 몇 개의 형제단과 여러 시족들이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생활 다니는 개발 가족 구성된 촌락 공동체였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내용을 볼게요. 자, 그리스의 독특한 생활 체제인 포리스가 언제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립했는지 정확히 알 길이 없다. 도리안족의 남아있던 혼란과 그 타국과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여러 총략이 지휘적으로 군사적으로 중심이 된 곳에 모여들어 도시가 형성됐고, 그 도시가 중심으로 주변의 촌락들이 하나의 독립국가인 폴리스를 형성을 했다. 이걸 이제 집주설이 이제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대체로 그 시기가 호메로스가 끝나는 시대가 끝나는 기원전 800년경의 전후로 보는데, 이때부터 인제 본격적으로 인제 뭐냐면 그 고대 그리스 문자가 이제 쓰이기 시작함으로써 기록을 남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역사 사실을 알 수 있는 시기죠. 자, 근데 그거는 인제 대표적인 인제 모델이고 집주설은 그 외에도 여러 형태가 있어요. 그래 갖고 인제 그 주변에 농촌이 있고 하나의 도시가 폴리스인 경우도 있는가 하면, 그 도시가 없는 폴리스도 있고, 어 그 본토 서남부 일부 지역에서 마지막까지 폴리스 형성이 되지 않고 부족 사회가 유지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기도 하지만 또 여러 천장의 중심으로 집주 폴리스가 성립된 경우도 정육적하겠다. 뭐 그래서 하여튼 이들을 통치하는 폴리스라고 이제 부른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폴리스 문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서강자에서는 또 이게 폴리스와 구성되는 에토노스라는 게 나온다. 에토노스. 예. 그 요거는 좀 서강자 읽고 읽으면서 좀 얘기를 하죠. 자, 폴리스의 중심된 도시에는 항상 이제 뭐냐면 뭐가 있냐면 그 아크로폴리스가 있어요. 아크로폴리스. 그 도시의 수호신을 모신 신전을 건립된 아크로폴리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작은 성체 같은 그 소분 의지이며 이곳은 일단 유사시에는 시민들의 피난처고 침입자에 대한 항거의 최후 거점이기도 한다. 자, 아크로폴리스에 인접한 아고라는 광장이 있죠. 이곳은 시장인 동시에 정치를 포함한 모든 공공생활의 장소이며 시민들의 사고의 장이다. 게다가 요거는 인제 주로 인제 남자들이 그 당시에는 외부 활동을 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물품들을 식자료를 인제 사면서 여기에서 뭐 정치나 경제 뭐 이런 것들을 논의했기 때문에 이제 토론의 장소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인제 뭐 이거는 뭐 중학교 정도의 지식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보면 인제 뭐 폴리스의 종교법이 있는데 이거 쭉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있고 뒤에 넘어가면 인제 마지막 부분 볼게요. 그리스인들 스스로 헬레네스라고 인제 부르며 이민족은 바로바로인이라고 해서 인제 구별했으며 헬레네스가 아니 헬레네스라는 건 헬라의 자식들이라는 뜻이죠. 헬레네스가 사는 곳은 본토와 식민실독토로 헬레스라고 했다. 그 폴리스는 델피의 아폴로 신전을 중심으로 인부 동맹을 이제 맺고 기타 정치적 군사적 동맹을 맺기도 했다. 자, 그들은 펠로폰네스 반도의 서북쪽에 있는 올림피아의 제우스 신전에서 기원전 776년부터 4년마다 폴리스가 참가하는 체전을 열었고 이게 고대 올림픽이죠. 그 기간 동안 폴리스 상호 간의 전쟁을 금지했다. 자, 그리고 인제 이러한 동족 의식이나 부분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전체가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형성하지 못하고 결국 폴리스나 작은 도시 국가로 분리 상태로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서양사 강좌 내용을 좀 볼게요. 서양사 강좌 내용은 그 19 페이지 잠깐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암흑기가 지나고 기원전 8 세가 되면서 그리스 본토와 소아시아 해안 지역, 이오니아 지역이죠. 지역에 폴리스라는 불리는 국가들이 등장했다는 거죠. 폴리스는 원래 성체, 요새의 뜻을 말하지만 나중엔 도시, 국가라는 의미의 지니게 되었다는 거. 처음에는 성체로 출발했지만 성체 주변에 점점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따라 성체가 확대되면서 도시가 됐고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로서 폴리스가 등장한 곳이다.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인제 여기에서 인제 마지막 단락을 보면 앞에서 연구한 폴리스 외에도 에트노스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그 에트노스와 폴리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아마 인제 요 관련된 내용은 인제 새로운 학설을 반영을 한 것 같아. 예. 뭐 시험 문제에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한번 읽어 볼게요. 자,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는 중심 도시와 주변부의 농촌 지역으로 구성되었다. 그리스에서는 중심 도시가 없는 국가들로 존재했는데 그건 폴리스 구분된 에토노스라고 부른다. 자, 에토노스는 중심 도시가 없는 부족 연합체로서 부족들이 개별적인 독립성과 부족 연합적인 통합적 유대가 공존하고 있다. 그죠? 네. 그래서 중심 도시가 없고 그냥 부족 연합체다. 단순한 연합에 불과한 거지만 하여튼 그 유대 관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에토노스라고 인제 하고 있고 그래서 국가로 통합은 되지 않지만 부족 연합 요 정도의 이미지예요. 예. 에토노스는. 그리고 폴리스는 일종의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 폴리스는 중심 도시가 정치, 종교,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 인근 지역을 하나로 국가로 통합하는 체계이다. 폴리스는 주로 그리스 본토와 남부, 중부 지역, 소아시아 해안 지역을 분포했고요. 에토노스는 그리스 본토의 북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이렇겠죠. 자, 그리스 폴리스는 기원전 8세기, 7세기의 식민 활동을 통해서 흑해 연안과 이탈리아, 시칠리아 등지에 확대됐고 그 고전기에서는 500개 이상을 했다. 이 고전기라는 얘기는 아까 이제 그 페르시아 전쟁이 끝난 후에 그리스 문화가 절정에 이뤘던 시기를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시민 도시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요거 읽으면서 또 볼게요. 자,
다시 이제 서기로 넘어가서 보죠. 자, 여기에서 인제 그 쭉 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뭐 그 당시 인제 초창기 때 폴리스 사회 경제나 뭐 이런 것들을 쭉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뭐 넘어가고, 자 몇 페이지 보시냐면 식민도시와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식민도시. 자, 식민도시를 보면요. 음. 이게 왜 여기 있나?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리스 식민 도시들이 쭉 있거든요. 이렇게 쭉 보시면. 그래 갖고 이제 그리스 본토는 당연히 그리스인들이 사는데, 이 그리스인들이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뭐 인구가 증가되거나 거기에 정치적 내분이나 뭐 등등의 이유로 그 일족들이 자기의 모시를 떠나 갖고 주변에 이 식민 도시를 인제 세우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제 이탈리아 남부의 식민 도시들이 있죠. 예, 타라톤이 대표적인 식민 도시고, 시칠리아에도 그리스 식민 도시가 있고, 그리고 인제 여기 보면 이제 요쪽 프랑스, 남프랑스 일대도 식민 도시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흑해 연안에도 쭉 식민 도시들이 있거든요. 예. 여기에서 인제 새로운 식민 도시가 있고, 심지어는 여기 인제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이집트나 뭐 이런 데에서 식민 도시가 좀 있었어, 소수로. 그래서 이런 식민 도시들은 대개 보면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발달이 됐어요. 왜냐면 내륙까지 들어갔다가는 그 당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 공격을 받으니까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발달이 됐고, 그래서 이들은 인제 자기의 그 모시와 그 식민 도시 간의 어떤 어 상호 경제적인 어떤 교류가 많았고, 그것 때문에 BC 6 세기 전후로 해 갖고 그리스가 상공이 발달했어, 이런 식민 도시의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변화가 불러일으켰죠. 근데 여기서 좀 눈여겨볼 건 뭐냐면, 그리스의 식민 도시도 있지만 여기 보면 그 페니키아 아시죠? 이 페니키아 식민 도시도 해안가 주변에 되게 많다는 거야. 이들도 인제 해상 구역 같은 거 발달이 돼 있잖아요. 예. 여보세요? 나 집이야. 나중에 전화할게. 어. 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도 인제 그 페니키아 식민 도시들이 쭉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 카르타고도 여기에 속해요. 이 티니지 부근에 있는. 예, 그래서 나중에 로마와 대립을 했던 식민 그 국가죠. 자, 뭐 이렇게 인제 분포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런 식민 도시를 통해서 경제적 교류를 했고, 그리고 이 식민 도시들이 나중에 인제 그 후에 여러 민족들에게 문화적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 특히 남이탈리아 도시에 있는 그 그리스 식민 도시는 후에 이제 노마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그 노마인들이 중장 보병을 하고 싸우는 것도 그 뭐냐면 그리스의 식민 도시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 예. 이런 것도 인제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식민 도시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해외 진출과 식민 도시의 동기는 다양하다. 이들을 요약하자면 사회의 안정과 안정에 따른 자연적 인구 증가, 그리고 정권에 장악한 귀족층 내부의 갈등과 분쟁, 자 귀족과 같은 대지주의 압박을 받는 소nog 내지 빈농지의 토지에 대한 갈망, 해상 무역에 대한 확대된 욕망,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각자의 모험심들을 들 수 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러한 동기가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가 많았다. 자, 새로 건설된 식민시는 일반적인 모시의 정치적 지배를 받지 않고 저마다 독립을 유지했다. 그러나 인제 그들은 모시의 방언, 습속, 정치제도 간직력, 제사 등을 거의 그대로 이식해왔으며 본토와 식민 사이의 상황과 물자 왕래가 빈번하게 있고, 이것 때문에 이제 해상무역의 발달 배경이 돼요. 자연히 정치, 경제, 문화 면에서 긴밀한 유대 관계가 성립되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영국의 관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영국 사람들이 미국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그 언어라든지 정치제도 뭐 이런 것들이 다 영국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렇지만 정치가 이렇게 독립돼 있죠. 이런 거 관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야 인제 그 뭐냐 건설된 소아시아 식민시를 비롯해서 그 호키로부터 서부 지중해에 거쳐서 범그리스적 세계가 성립되었다. 그래서 인제 그 앞에 인제 뭐 식민 도시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여기 지중해 연에서 쭉 식민 도시들이 쭉 나와 있다는 거. 근데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그리스 남부에 있는 식민 도시.
그러니까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식민 도시를 얘기하는데 이 식민 도시들을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식민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그나 그레키아라고 해요. 네. 그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식민 도시를 얘기하는데 요 주가 요 밑에 있어요. 그 남부 이탈리아 일대 수많은 그리스 식민시를 묶어서 로마인들은 마그나 그레키아라고 인제 불렸으며 그리스 명칭도 거기에서 유래됐다. 이 그레키라는 문체에서 인제 나왔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시칠리아 서부에서도 이미 카르타고가 식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는 그 동부에 식민하고 있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인제 나중에 인제 펠로폰네소 전쟁 때 어 아테네가 이제 그 카르타고를 원정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식민 도시와 연결돼 있어요, 이것도. 자 그래서 인제 있고 뭐 여기는 그 고급 그 아테네의 도덕이 멀리 그 어 조류됐다 뭐 그런 내용인데 각자 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라오니움이라는 은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강은 국가 소유수나 개인 기업가에게 임대했고 수천 명의 노예가 사육됐으며 채굴 방법이나 재련 기술이 매우 유지했다. 그러니까 라오니움 은강에서 국가 수익이나 기업가 소득은 아테네의 어떤 군사 유지와 경제적 발전 그리고 문화의 풍요에 크게 공헌했다 했는데 요거 명칭 정도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은간. 예. 자 그리고 인제 시민 도시 간의 어떤 무역 거래 이런 것들은 상품화폐 경제를 발달시켰어요. 그래서 인제 화폐에 입각한 상공업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이것도 농업에도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화폐 경제에 입각한 상공의 발달은 농업에 영향을 미쳤다. 자 그래서 인제 호메로스 시대에도 대토지 소유자인 귀족 중에 남은 포도주나 올리브유를 시장에 팔거나 수출하고 있었으나 해상무역과 교환경제가 발달되자 이거 배경이 뭐라고 했어요? 모시와 식민도시 간의 어떤 무역이죠. 이러한 경우에 더욱 촉진되어 시장을 위한 대규모 가수 재배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종전에 밀을 가지고 생산을 하면 파산이 안 되니까 그 당시 이제 뭐냐면 포도주나 올리브유 이런 것들 생산하기 위해서 인제 상업적 재배를 했다는 거죠. 밀은 이제 외부에서 수입되고 대표적인 경우가 이 아테네죠. 아테네는 기본적으로 상업이 발달됐어요, 농업보다. 근데 농업 안에서도 뭐냐면 이 올리브유나 뭐 이런 포도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재배했기 때문에 밀 생산을 주로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밀을 이제 곡물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한 아테네의 국정 국정 과제였거든요. 자 이런 대규모 공장의 발달로 소농에 강한 경제적 압박을 가했다. 그러니까 노마 공동체 말기 라티푼디오에 비슷한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야 이제 대토지 소유자인 귀족에게 부채를 지고 소작농이나 농업 노동자를 전락하거나 심지어는 부채를 갚지 못하는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인제 이것이 이제 사회 문제가 되니까 솔론의 개혁에서 이걸 해결하려고 했죠. 어 그래서 그 아테네의 시민권자들은 노예가 되지 못하도록 하고 기존의 부채는 다 말소를 시키도록 이제 한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농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해상무역과 상공의 발달은 상인과 수공업 소유자 그다음에 직물과 도자기업자 등 세공업자 등 부하심이 증가됐고 중산층이 성장되기 시작했던 거야. 자 선호 및 하역 인부 등의 중요성이 증가시켰다. 이들 도시의 평민들은 뭐야? 새롭게 인제 뭐냐면 상품화폐 경제나 해상무역을 통해서 성장한 계층들 얘기죠. 이들이 인제 부를 이제 쌓게 되니까 어 이 지지층 귀족들이 정치 권력을 독점하는 것에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귀족 정치에 대해서 도전하게 됐다. 그죠. 그래서 앞에서 인제 나오는 이제 뒤에 나오는 뭐 아테네의 여러 개혁 정치들은 이런 배경에서 등장한 거야. 그래서 새롭게 성장한 계층들이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게 되고 이들이 또 중장보병을 무장하잖아. 그만큼 피를 흘렸죠. 서양에서는 피를 흘린 만큼 정치 권리를 주는 게 하나의 국룰이야. 그러니까 인제 이거에 대해서 인제 그 종전의 귀족들은 안 주려고 하고 이런 갈등들을 해결하고자 그 솔론이라든지 클레스테네스나 페리클라스 이런 사람들이 막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자 평민 세력의 대두는 그래서 사회경제 변화만이 아니라 전술의 변화를 크게 작용되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인제 기원전 8 세기 말에서 늦어도 7 세기 전반에 중장보병이 밀집되어 형태가 이제 등장하자 종전의 귀족 기사들 대신에요 전투의 중심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아까 인제 중장보병을 이제 밀집된 형태로 볼게요. 제가 이거
자, 요거 그 영화에서 자주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그 여기 이제 보면 밀집대형 형태의 긴 장창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쭉 있죠. 방패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대열을 맞춰 가지고 한 발짝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말이 막 달려들면 요 장창에 걸려서 죽잖아요. 예. 그래서 인제 요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밀집대형인데 종전의 기병 위주에서 여기에서 장창형 중심의 장창 병주의 밀집대형 팔라크스 형태로 이제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렇게 이제 긴 장창을 가지고 여기 방패를 가지고 무장을 하는 그 정도의 이제 경비를 이제 뭐냐면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성장을 하기 시작한 거야. 예. 그래서 인제 이런 그 밀집대형 형태는 그리스뿐만 아니라 후에 로마에도 영향을 줘요. 그 로마의 군대 라기온이라고 하는 데 보면 기병 중심보다는 이 밀집대형 중심이야. 이런 중장부병 중심이죠. 원래 이제 중장부병도 좀 한계는 있어. 왜냐하면 인제 얘네들이 인제 앞에서는 되게 열심히 싸우는데 측면을 공격할 경우에 아주 취약점이죠. 측면을 공격하면 이 긴 장창을 가지고 한 번에 돌릴 수 없잖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 측면 공격을 위해서 기병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거는. 네, 뭐 이런 것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인제 계속 읽어 볼게요. 자, 청동체 샘물과 흉갑들 그리고 정강이 바퀴를 바지를 입고 그다음에 원형 방패와 장창을 들고 단검을 지는 중장 부분. 왜냐하면 이제 기본은 장창이지만 그 단검도 있어야 돼. 왜냐하면 가까운 적을 올 때는 뭐냐면 그 찌를 수 있는 호신용이 단검이 필요하겠죠. 그 중장 부분이 적어도 사요 이상의 두껍고 긴 밀집대 형태요. 팔랑크스 형태로 전투에 임하게 된 것이다. 매우 부유한 귀족은 아직도 말을 타고 출전했으나 사움트에 이르면 말을 내리면서 밀집대형 형태의 인원이 될 수밖에 없었고 중무장 비용은 각자의 부담이기 때문에 정근대 시대 때는 이제 뭐냐면 이 무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부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군대를 이제 뭐냐면 참전하려면 어느 정도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참여할 수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무장 비용으로 각자의 무대도 각자의 부담이기 때문에 유사한 시민이 한정될 수밖에 없었으나 귀족만의 전투의 주역에서 폴리스 시켰던 시대가 지나가고 도시와 농촌의 중산층 이상의 유산 시민이 국방의 주역이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병에서 중장부병의 변화 과정에서 정치적인 변화를 이제 뭐냐면 어 일어났고 이런 정치적 변화에서 솔론이라든지 뭐 클레이스테네스나 이런 사람들이 개혁을 했던 거죠. 이런 변화가. 그리고 이제 중장부봉에서 나중에는 이제 3단 노선이라고 해서 이제 페르시아 전쟁에 수병으로서 빈민들이 많이 참여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이제 페리클라스가 이제 나서서 개혁을 했던 거고요. 예. 그래서 이런 군사적인 어떤 변화들은 나중에 이런 그리스 아테네의 어떤 정치적 개혁과 연결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건 그리스뿐만 아니라 로마도 비슷해요. 로마의 어떤 평민권 신장도 이렇게 인제 그 전술의 변화 그리고 주력이 어떤 전쟁에 누가 참여했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정치 변화에 큰 영향을 주거든요. 평민권 신장에도 큰 영향을 주고요. 자, 그래서 인제 요런 것들을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테네 정치와 동료 보기 전에 잠깐 여기로 넘어가서 몇 페이지 보시냐면 아 26 페이지 펴 보세요. 이게 26 페이지인가? 19 페이지네. 20 페이지 펴 보세요. 20 페이지 서강자. 자, 여기 보면 인제 마지막 단락부터 한번 읽어 볼게요. 자, 그리스의 많은 폴리스는 초기에는 귀족정 체제를 유지했다. 귀족정은 정통적인 허용 귀족들의 건의와 그들의 인제 토지 재산을 바탕으로 소수의 지배 체제였다. 그런데 기원전 8 세기 후반부터 7 세기에서 지중해 일대 그리스 폴리스 등의 시민운동이 활발히 일어났고 당시 폴리스들은 인구 증가와 토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민단 일부를 해외에 파견해 식민지를 세웠다. 식민지 식민자들은 파견한 모 씨와 식민지 사이의 지속적인 유대 관계를 유지되지는 않았지만 식민운동 자체가 그리스 교육을 촉진하는 데 기여를 했고 그 결과 새롭게 부를 축적한 자들이 생겨났다. 특히 그리스의 대표적인 수출품인 포도주, 올리브유 등을 수출을 통해서 새롭게 부를 창출한 부유한 농민들과 수공업자들이 등장했다는 거죠.
과거에는 정통적 귀족들이 부를 독점했지만 이제 농민이나 수공업자들, 상인들도 많은 재산을 추적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새로운 부유층이 생겨남에 따라서 이 중장보병을 이제 이뤘죠. 기존의 어떤 귀족적 사회에 도전을 받게 됐다. 그 결과 그리스에서 기원전 7세기 후반에서 6세기 도초에 참주들이 등장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참주의 등장은 그 당시 이제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서 사회적 불안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강력한 권한을 이용해 갖고 독재 권력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이들 참주들은 되게 누구 편을 들었냐면 사회적 양극화 과정에 소외됐던 빈농들, 그다음 빈민들 편을 들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귀족들이나 이런 것들을 뺏어 가지고 그 뭐냐면 그 일반 빈농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참주들이 등장했고 이때 참주는 되게 귀족종 반대 세력인 평민들의 지원 아래 개인 권력을 강화시킨 독재적인 통치자였다. 물론 모든 폴리스의 참들이 참주의 지배를 경험하지 않았다. 그러나 새로운 변화와 그에 따른 정치 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많은 참주들이 등장했고 그래서 콜리투스의 키세누스와 시키온의 크레이스테네스 그다음에 아테네 페이시스타토스인데 크레스테네스는 아테네도 있었죠. 이거 동명이인 같아요. 예 비슷비슷한 이름을 쓰니까. 그래서 인제 여러분들 알아둘 건 페이시스타토스죠. 요렇게 이제 이게 대표적인 참주였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대개 이제 식민 활동 있었고 이 BC 8세기 후반 무렵에서 7세기까지죠. 그래서 이제 상공이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예 6세기 정도에 이제 상공이 발달됐고 그다음에 이 과정에 신흥 계층들이 형성되면서 이들이 중장보병으로 이제 활동하게 되죠. 그래서 신흥 계층과 귀족들의 갈등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참주정이 등장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지주를 두들겨 패 가지고 빈민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나눠 주고 뭐 그런 행동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인제 넘어가서 아테네 정치 동요와 참주 정치를 볼게요. 자 아테네의 이제 정치 과정 발달 과정은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 아테네는 이제 최근에 이제 그리스에서 나올 때 좀 이제 아테네 정치 발달하고 좀 먼 이제 문제가 나와요. 요번에도 그랬죠. 그랬지만 전반적인 추세 볼 때는 이 아테네의 이제 정치 과정 발달 과정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볼게요. 어떻게 정치 발달했나. 음. 자, 먼저 아테네 같은 이제 그리스 폴리스도 왕정이 있었어요, 왕정. 그래서 귀족종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평민 세력이 대두됐죠. 상공을 발달하면서 중정부분이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금권 정치가 됐고 요때 솔론이 재산의 정도에 따라 참정권을 분배했고 그다음에 참주정이 등장하죠. 여기서 이제 아테네에 등장한 참주정 페이시스토스죠. 그 빈농들을 보호하고 자 그다음에 민주정이 크레스티네스인데 부족제 500 인의 뭐 추방법, 도평추방법을 실시했죠. 그 민주주의의 기반을 확립했고 페르시아 전쟁이 있었고 그걸 이제 그래서 빈민들이 인제 많은 공헌을 했으니까 페르크라스가 이제 민주 정치를 활성화시켰죠. 여긴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고 실제적 기반을 만들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폴리스 세트인데 예전에는 여기까지가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여기. 예. 여기 솔론, 페이스타토스 요 사람 뭐 정책 개혁 특히 인제 솔론하고 크리스티네스 이 페리크라스 예 그래서 요 정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인제 뭐 요게 뒤에 폴리스 세태 부분이 시험 문제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이번에도 요게 부분에서 나왔죠. 그렇지만 여기도 봐두셔야 돼요. 이것도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예전에 기출 분석한 보면 많이 누적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쉽게 나올 때는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꼭 공부를 해 두세요. 요거는 꼼꼼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필요 없겠다. 아 잠깐만요. 얘가 어디 갔어? 제가 이걸 아직 익숙하지 못해서 새로운 방식을 하려다 보니까 좀 힘드네.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러면 사형사 계동 관련된 내용을 읽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인제 귀족적 동요와 참주 정치 아니 참주 정치는 아닌데? 예. 아 맞아. 여기. 예. 자 보면 아테네 귀족 정치의 중심은 집정가인 아르콘과
그다음에 아라오파고스의 회의였다. 그래서 이제 후에 이제 이런 권한들 아라콘과 아라오파고스 회의의 권한을 뭐냐면 약화시키는 이제 정책을 했죠. 그래서 아라콘은 이제 그 뭐랄까요 노마의 콘솔 정도 보고요. 집정관. 아라오파고스는 노마의 뭐 원로원 정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아라콘은 처음에 군사, 종교, 민사 3명이었으나 후에 9명을 증가했고요. 임기도 종식된 것이 1년이 됐고 그 대신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이제 원로원적인 원로원에 해당하는 아라오파고스 회의 의원이 되었다. 이 노마도 비슷해. 노마도 이 집정관 같은 이제 이런 행정관들이 퇴직하면 어디에 들어가게 되죠? 원로원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과할 수밖에 원로원의 힘이. 그래서 아라오파고스 회의는 부유한 명문 출신의 귀족들 구성됐으며 귀족 집의 가장 핵심적인 기관이었다. 자, 일반 시민으로 구성되는 미네도 있었고 아르콘도 여기에 선출되었으나 실제의 권한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 이제 그 아테네 같은 도시 국가들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초기 때 얘기죠. 자, 아테네에서 귀족에 대한 평등의 도전이 격화된 건 기원전 7세기 말경이다. 자, 이 무렵 반전설적인 드래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전설에 의하면 그 사람이 이제 중벌주의 원칙 유명한 법전을 만들었다. 드래콘의 법전이라고 하죠. 이 주 내용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부채를 많이 졌잖아요. 빈농들이나 빈민들이. 그래서 이들 경우에는 노예가 될 수 있도록 이제 법을 정했어. 그래서 부채로 인해 자유산실로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켰다. 그러니까 기원전 594년에 이제 아르코는 또 선출된 솔로는 이 솔로는 이제 뭐냐면 별명이 조종자라거든요. 조종자. 그래서 솔련이 있었던 그 시대는 상당히 아테네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열이 있었죠. 첫 번째 분열은 뭘까요? 일단은 그 양극화야. 부의 양극화죠. 그래서 해상무역을 통해서 뭐냐면 부를 축적하는 세력들, 부자들과 부유한 사람들과 그다음 빈민들, 거기에 소외됐고 빈민들, 뭐 노예도 장악한 사람들 이런 것들 양극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정치적 권리에 대한 둘러싸고 대입이 있었죠. 그러니까 새롭게 등장한 부자들, 시민층들은 정치적 권리를 달라. 근데 기존의 귀족들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신흥계층과 그 당시 이제 귀족들의 어떤 정치적 권리를 둘러싼 갈등, 그리고 신흥계층 등 정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이 아까 이제 중장보병에 참여했다고 했죠. 피를 흘릴 수 있는 그만큼 정치 권리를 요구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양극화와 정치적 권리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으로 이 아테네 사회가 분열돼 있었군요. 그러니까 솔련의 국정과제는 이런 분열을 막는 거야. 서로 조조돼서. 그래서 이 사람을 조정자라는 어떤 별명을 얻게 된 배경이 이런 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솔로는 그 아테네 당면 위기를 극복의 개혁을 뭐냐면 단행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솔로의 개혁 많이 나오죠.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부채를 말소하고 부채로 인해서 노예가 된 자유민을 해방했다. 그러니까 종전의 드래곤법을 뭐냐면 파기했다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부채로 인한 인신의 예속화를 금지하는 동시에 상공업을 장려했다. 근데 이제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노예가 되게 많죠. 그 많은 노예들을 어디에서 공급을 받을까요? 예전에는 이제 그 소련 이전까지는 아테네 시민들이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노예공을 해외로부터 공급받죠. 그러니까 아테네 시민권자가 아닌 다른 곳에서 공급을 받아. 자, 정치적으로는 시민을 재산 소유에 따라 대지주, 그다음에 기사, 그다음 농민, 그 노동자 4개 계층으로 구분하죠.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명칭들이 있어요. 그래 갖고 인제 뭐 1 계층은 펜타고시오메디노 발음하기 힘들고 그다음 기사들은 시피아스 그 스페이스라고 하고 3 계층은 제우기타이 이렇게 사용사 강제해 있는 내용이죠. 4 계층은 테테스인데 우리가 뭐 이것까지 뭐 그리스 원어까지 명칭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 이 노동자 요것만 좀 기억을 했어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는데 이들 지칭하는 용어가 뭐냐면 테테스예요. 테테스. 이게 예전에 16년 기출문제 예문에 나왔기 때문에 아 좀 기억은 해 주실 필요는 있어요. 테테스. 자 하여튼 있고 자 정치 참여 비중을 다르게 구조했다.
즉 아라콘과 아라오파고스 해의 이유는 여전히 상위 두 계층으로 했으나 최하층에도 민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주고 새롭게 설치된 시민법정은 계층의 구분 없이 추천으로 참석하게 되었다. 이 시민법정이 이때 만들어졌다는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때 만든 시민법정은 점점 힘이 더 커져. 그래서 페리클라스 때는 이 시민법정이 이제 뭐냐면 중심이 돼. 그래서 이걸 사법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이런 만큼 이제 힘이 커졌다는 거. 그리고 이제 새로이 각 부족의 부터 100명씩 이제 아이고. 새로이 이제 각 부족부터 100명씩 골라 400 이내를 만들어 민회에 제출할 안건을 마련했다. 자, 여기에서 이제 4개 부족이죠. 원래 이제 아테네가 이제 뭐냐 출발할 때에 4개 부족으로 이제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0명씩 착출하니까 400 이내가 돼요. 400 이내. 그리고 이제 이게 나중에 500 이내로 크리스스테네스 개혁 때 바뀌게 되는데 요거 이제 되게 중요하죠. 이거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자, 이러한 솔론의 개혁은 종래의 귀족 지배를 종속시키면서 당면한 긴급한 문제를 우선 가감히 해결하려고 했고 하층 시민들에게 불완전하게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그래서 그들 이제 뭐라고 불렸냐? 조종자라고 불렸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기출 문제 때, 공사년 기출 문제 때인가요? 그 예문에 이 조종자라는 명칭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솔론의 개혁에 이제 한계가 있어요. 솔론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했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을 만족하는 개혁은 없죠. 다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솔론의 개혁은 귀족이나 평민 그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따라서 귀족과 평민 사이의 대립과 분쟁이 그 뭐냐면 재발됐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아는 채 아테네는 인접한 메가라 싸움에서 살라미스를 획득했다. 살라미스인데 아마 이제 그 외부의 이제 밀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해상 교통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이제 그 공격한 것 같아요. 자, 이 전쟁은 아테네로서 최초의 대외 전쟁으로 최하층민들 표현한 시민 정치가 참가했다는 사실에 큰 뜻이 있다. 그러니까 최하층민들이 참가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뭐야 피를 흘렸죠. 그에 대한 대가를 이제 정치 권한을 줘야 되겠군요. 여러 가지 권한을. 하여튼 이 전쟁의 군사 지도자였던 페이시스타투스가 이제 등장 배경이 됐던 거죠. 이 전쟁으로 메가 전쟁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잠깐 그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서강자 내용을 볼게요. 서강자의 솔론 개혁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면 24페이지인가요? 예. 좀 뒤로 넘어가서 24페이지가 아니라 23페이지 펴보세요. 23페이지. 여기부터 정리해야 되네. 자, 아테네 정치와 역사는 스파르타와 다소 다르게 정리했다. 자,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 인구가 증가하고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니까 얘네들은 아테네와 달리 어떤 식으로 푸냐면 그 남의 그 토지를 뺏어 가지고 남의 나라 측면에서 뺏어 가지고 그 토지를 분배하는 방식으로 풀었거든요. 이거 좀 이따 얘기하지만 하여튼 보면 자, 아테네 역시 초기에는 귀족정이 운영되면서 정통의 허용 귀족들이 폴리스의 국정을 주도했다. 귀족들은 명문 가문으로서 건의와 막대한 토지 재산 그리고 기병으로서의 군사력 공헌을 바탕으로 정치의 실권을 장악했다. 그러나 기원전 6세기부터 아테네에서는 귀족들의 정치 독점을 반대하여 시민의 참정권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우선 그 배경을 보면요. 시민운동을 이후 활발한 교육활동과 수공업 생산 덕에 부유한 농민과 상인, 수공업자 등장했고요. 자, 이들은 귀족층에 대응해 자신의 귀족적 정치적 참여를 요구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들이 또 이제 중갑보병, 중장보병으로 이제 뭐냐면 그 무장을 했죠. 그래서 군사 전술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생겼는데 기존의 기병 중심의 전술에서 다수의 중갑보병을 참여하는 팔랑크스 전술로 변화됐다. 그래서 중급보병에 주로 충원된 세력들은 바로 중농 이상의 농민들, 새롭게 성장한 세력들이죠. 부유한 상인들, 수공업자들이다. 이들은 과거에 비해 재산과 군사력 공헌에서 위상이 증대되게 되었고 이로써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높아졌다. 자, 아테네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 요인도 또 있었다. 그건 해군의 어떤
기반 전술과 해군력 강화한 군사조율이다. 자, 요거는 이제 언제 땐 페르시아 전쟁 때야. 2차 페르시아 전쟁, 그러니까 1차 페르시아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테네가 이제 해군력을 강화시켰죠.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하여튼 아테네가 처음부터 해군이 강했던 거 아니에요.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제 페르시아 국을 맞아 싸우면서 점점 강화시켜 놨죠. 근데 잠깐만, 1차가 아니라 2차다. 2차 전쟁 이후에요. 예. 그래서 이게 2차 이후에 이제 아테네가 해군력을 기우면서 그 당시 나중에 살라미스 해전에도 이제 승리할 수 있었던 게 2차 이후에 아테네 해군력을 키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부분은 그 뒤에 좀 다시 얘기하고. 자, 그리고 델로스 동맹 근거와 노예 노동을 확보하는 경제적 요인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아테네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직전부터 대규모 함대를 거느리고 있었지만 해군 운영이 본격화된 건 델로스 동맹의 결성이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직전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몇 차 전쟁이냐? 요거 좀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거는. 요거는 2차 이후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3차겠죠.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직전이니까 3차 때부터 살라미스 해전 이전부터 강화시켰다. 그러니까 2차 때 전쟁 끝나고 나서 그 중간사에 3차 넘어갈 때 그때 이제 데미스토클레스가 이제 뭐냐면 새롭게 발견된 은강을 기반으로 해서 그걸 이제 해군력 강화시켰어요. 예, 이거 뒤에 있으니까 그때 읽어보기도 하고요. 자, 델로스 동맹 해상 동맹이었으며 해군력 양성과 유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이제 해군력 같은 게 함대를 만들어야 되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델로스 기금을 이제 이런 이유로 만들었던 거죠. 해군력을 운영하는 자그마한 동맹 근거에서 충당되었지만 해군의 주축인 노병들의 그 노는 노를 젓는 거죠. 인력은 주로 아테네인으로 채워졌다. 노병은 비무장병이기 때문에 이제껏 중간 보병 전술에서 소외했던 아테네 하층맥에 좋은 기회를 제공했고요.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뭐냐면 정치에 참여했기, 이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페리클라스가 이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정치 권한을 준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뒤에 넘어가서 보면, 자, 아테네 민주주의의 어떤 구조의 발전 과정에서 보면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요. 자, 귀족의 권한을 제약하고 하층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치 마련, 그다음에 폭력적인 정권 장악을 통해 귀족세의 억제. 그래서 이 페이스타투스가 이제 참주 정치와 관련된 내용이고, 부족 개혁을 통해서 귀족 세력의 기반 혁파와 중간적인 실제 참정권 보장. 자, 이런 것들 클래스테네스 개혁이죠. 그리고 하층민의 어떤 실제 참정권 확보 순서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솔론, 페이시스타투스, 그다음에 여기 보면 클래스테네스, 페리클라스 이런 식의 단계를 거쳐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솔론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솔련의 시대는 변화와 혼란의 시대였다. 그래서 신민운동 이후에 활성된 교육과 수업 덕분에 부유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흉작과 부채로 고통받는 빈곤한 자도 많았다. 그리고 폴리스가 분열되고 무질서한 상황에서 직면한 상황에서 솔련은 혼란스러운 중재자가 등장했다. 솔련은 혼란스러운 중재자도 등장했다. 그가 이제 해결한 문제는 참정권 분배와 그다음에 아까 정치적 권리를 분배하는 문제와 그리고 시민들 사이의 경제적 불균형 문제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부유한 시민과 귀족 간의 대립, 그리고 부유한 시민과 또 이런 빈민들, 노예 간의 대립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자, 먼저 참정권 분배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자, 그는 아테네 시민의 4등급으로 나눴고 재산 규모에 따라서 참정권을 채정한 근권 정치를 시행했다. 1계층은 펜타코시오 메디노이 귀족 계층이고, 2계층 기사들, 시피아스라고 하죠. 이 기사들. 이 기사들이라는 명칭은 말을 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기사, 그러니까 말을 무장할 정도의 능력이 되는 계층들의 의미도 있어요. 보통 이런 의미의 후자 의미에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위관직을 차지하고 중간 계층인 3계층인 제우키타이는 하급관직을 차지했고요. 제4계층 테티스, 이 테티스는 기억을 해두셔야죠. 간직에 오르지 못하고 다만 민내와 시민법정에 참석할 수 있었다. 시민법정은 이제 그때 솔련이 처음 만들었던 거고요. 솔련은 400인의 형의를 만들고 그 시민법정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아테네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의 기본적인 법률을 성문화시켰다. 그리고 시민의 경제적 불균형과 관련되어
빈곤한 그 시민들 부채를 말소하고 이후로 임신을 남발한 부채간을 무효를 공포했다. 그러나부터가 이제 한계죠. 솔론 한계. 자, 솔론의 정책은 법률과 제도 정비를 통해서 귀족층의 부당한 지배를 방지하는 데 소극적 차원에 머물렀기 때문에 아테네의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해결하지 못했다. 한계가 있어요. 네, 한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와서 이제 참주정으로 넘어가요. 참주정으로. 참주정 관련된 내용은 다시 서기도를 이제 좀 보고요. 자, 이 참주정 넘어가기 전에 그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은 50번입니다. 첫 번째 인증은 50번입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